가시덤불 속의 봉황. 낙양성 밖에 500명의 수하 군사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마음이 매우 울적했다. 크고 작은 수번의 싸움에서 목숨을 내놓고 황건적과 싸운 것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였지 관직을 탐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라 정사가 어지러워 상벌이 분명치 않기에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위로 뇌물을 쓰지 않으면 미간말직도 얻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었다. 그것도 자기들 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동안 자기를 따라 고생한 500명의 수하 군존들을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심사를 억제할 길이 없었다. 당시 권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십상시라고 일컬어지는 10명의 환관들이 모두 휘어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황건적 토벌에 공이 있는 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고 몇몇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벼슬이라도 주어 그것을 무마하기로 했다. 때문에 유비도 정주 안희연이라는 작은 고을에 현위 자리를 하나 얻게 되었다. 유비는 그동안 고락을 같이 해온 수하 군졸 500명에게 작은아마 돈을 마련해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만 20명에 가까운 사람들만 데리고 임지로 부임을 했다. 그러나 부임한 지 넉 달도 못 되어서 안희연으로 도구가 내려왔는데 이 도구는 아주 탐관오리였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밖까지 나가 그에게 정중히 예를 베풀고 영접했으나 도구는 유비를 섬돌 아래에 세워놓고 대뜸 호통부터 쳤다. 내가 황건적 나 때 세운 하찮은 공을 믿고 정무를 소홀히 한다는 말을 들었다. 너 같은 무능한 관원이 있기에 조정에서 나를 보내어 감찰을 시킨 것이다. 유비는 그의 앞에서 물러나와 부하 관리를 불러 도구의 형태를 자세히 관찰한 다음 그 연유를 물었다. 부하 관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아뢰었다. 도구가 뇌물을 바라고 그러는 것이니 돈을 후히 보내주시면 무사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유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추워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둔 게 없는데 제게 줄 뇌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다음날 도구는 먼저 현리를 관아에 잡아놓고 못살게 굴었다. 유비가 백성들을 못살게 하는 것을 숨김없이 고하거라 하며 목청을 높여 말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도구는 현리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다그쳤다. 그때 장비가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몇 잔 술을 마시고 말에 올라 관역 앞을 지나는데 5, 60명의 관민들이 문전에 모여서서 길이 탄식을 하고 있었다. 장비가 그 연유를 묻자 한 늙은 노인이 대답했다. 도구가 현덕공에게 없는 죄를 씌우려 해서 저들이 그 부당함을 아뢰려고 왔는데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가 데려온 문지기에게 죽도록 맡기만 했습니다. 듣고 난 장비는 크게 노하였다. 고리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니 그 기세가 바로 성난호랑이었다. 몇 명의 문지기쯤으로 그의 앞을 막을 수가 없었다. 장비는 바로 단상으로 뛰어올라 이 백성을 해치는 도적놈아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하고 벼락같이 소리지르며 도구의 머리를 움켜잡고 관역에서 아문 앞까지 질질 끌고 갔다. 아문 앞에 말고삐를 메어두는 기둥이 있었다. 장비는 그곳에다 도구를 붙들어 매고 옆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사정없이 후려쳤다. 아! 거드름을 피우던 도구의 입에서 연달아 비명소리가 났다. 그때 유비는 아문에 홀로 앉아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유비가 장비를 보고 꾸짖자 도구는 유비에게 애걸했다.
공은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게. 그때 언제 왔는지 옆에서 보고 있던 관우가 말했다. 형님께서 큰 공을 세우시고도 겨우 현의 자리 하나를 얻으신 터에 이제 도구라는 놈까지 나타나 모욕을 당하셨으니 이곳은 아닌가 봅니다. 차라리 도구놈을 죽이고 벼슬을 버린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 보다 좋은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비는 잠시 관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곧 인수를 가지고 오라 해 도구의 목에다 건 다음 너의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구차한 너의 목숨만은 붙여주마 라고 한마디로 꾸짖고 그날로 관우 장비와 함께 안현을 떠났다. 그 후에도 십상시의 횡포는 갈수록 더해지고 그 배에는 더욱 깊어갔다. 비록 조정의 현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서 벗어나면 그날로 파직당했으니 황보순과 주전 등이 바로 그러했다. 이에 세상 인심은 날로 흉흉해지고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는 점점 높아만 갔다. 그 무렵 장사에서 구성이라는 자가 난을 일으키고 또 어양에서는 장거 장순 형제가 반기를 들고 각각 천자와 대장군이라고 자칭했기에 두 곳에서 급보가 빗발치듯 했다. 그때 대주의 유해가 그를 보내어 유비를 천거하자 유주태수 유우는 유비로 하여금 장순 장거 형제를 치게 했다.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군사들을 거느리고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니 도적의 무리가 그 형세를 당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장하의 두목들이 사세가 기울어졌음을 알고 장순을 죽인 다음 머리를 베어들고 항복을 했다. 그것을 보고 장거도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고마니 어양 일대가 완전히 평정됐다. 조정에서는 유비의 공을 기려 지난번 안현에서 도구를 매질한 짓을 사하는 한편 별부 사마로 삼아 평원현령으로 제수했다. 황제의 죽음. 영제가 황제 자리에 오른 지도 어느덧 6년이 됐다. 중편 4년이 그해 여름. 그동안 시름시름 알아오던 영제는 마침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환관 건석을 불러 말했다. 나는 이제 틀렸소. 그리고 내가 죽은 후의 일이 걱정되오. 어머니에게 가 있는 협황자는 지금도 변변한 대접을 못 받으니 내가 죽으면 더할 것이 아니오. 건석이 황제의 생각을 헤아리며 말했다. 폐하, 협황제를 후계자로 삼고 싶으시다면 대장군 하진부터 죽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황제는 하진을 궁 안으로 불러들이라고 명령했다. 하진의 직업은 원래 백정이었다. 그런데 그의 여동생이 매우 아름다웠기에 십상시들이 그녀를 뽑아 황제에게 바쳤고 황제에게 시집간 그녀는 황자 변을 낳아 하태우가 되었다. 그리고 하진은 여동생 덕분에 대장군이 되어 어마어마하게 출세를 했다. 그런데 황제에게는 왕 미인이라는 다른 부인이 있었으며 그녀가 황자 협을 낳자 하태우는 그것을 질투해 황미인을 독살했다.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협황자는 영제의 모친인 동태우의 손에 키워졌고 그로 인해 동태우와 영제는 협황자를 가엾게 여기며 특별히 귀여워했다. 하진이 천자의 부르심을 받고 궁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궁에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환관 건석이 공을 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마 반은이 나와서 그의 앞을 막으며 귓속말을 했다. 하진이 깜짝 놀라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즉시 대신들을 모아놓고 환관의 무리를 모조리 죽일 의논을 하니 사례교위 원소가 말했다. 그렇다면 곧 전국의 장군들을 경사로 올라오게 하여 환관의 무리들을 주살하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하진이 찬성하여 즉시 경문을 각처로 보내어 외병을
수도 낙양으로 부리려 하니 주부 진님이 간사코 간했다. 이제 대장군께서 천하의 병권을 쥐고 계실 터이니 그깟 환관의 무리쯤이야 주설하기 쉬운 일인데 어찌하여 외병을 불러들이려 하십니까? 외방의 여러 장군들이 한 곳에 모이면 각기 딴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니 그로 인해 더 큰 환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제남태수에서 낙양으로 올라와 하진에 부하러 있던 조조도 말했다. 만약에 외병을 부리면 환관놈들이 먼저 알고 역습을 하려 들 것입니다. 섣불리 건드리면 도리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두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하진은 그런 조조를 꾸짖었다. 너 같은 겁쟁이가 무엇을 알겠느냐. 그때였다. 궁궐 문 앞에서 보았던 반은이 은밀하게 찾아와서 보고했다. 황제께서 드디어 운명하셨습니다. 지금 건석과 십상시들이 황제 폐하가 죽은 것을 비밀로 한 채 대장군을 궁 안으로 불러들여 죽인 후 황자 협을 다음 황제로 모실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 일이 갑자기 급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진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나와 함께 환관놈을 죽여 없앤 후 황제의 자리를 바로잡을 사람이 있는가? 저에게 군사 5천만 주십시오. 즉시 궁으로 달려가 환관놈들을 없애고 변 황자를 새로운 황제 폐하로 내세우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 원소라는 장수였다.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소는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가 변 황자를 새로운 황제로 모시는 즉위식을 올린 후 황관 건석을 잡으려고 궁 안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건석은 이미 죽어 있었다. 궁궐 안의 꽃 그늘 속에서 건석을 발견한 환관들의 무리인 곽승이 칼로 찔러 죽인 것이다. 곽승은 환관의 무리는 건석을 죽인 공로를 내세우며 하태우를 찾아가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마마, 대장군을 죽이려 했던 건 건석이지 저희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마마께서 태우가 되신 것도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애썼기 때문입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인 하태우는 하진을 불러서 말했다. 천한 신분이었던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십상시 덕분이요. 건석도 죽었으니 나머지는 이제 모두 용서하시오. 덩치에 비해 마음이 약했던 하진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건석이 죽었으니 이 일은 끝났다. 더 이상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때 원소가 나서서 말했다. 아닙니다, 대장군. 오늘 환관들을 모두 없애지 않으면 훗날에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진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일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죽은 영제의 모친이며 하태우의 시어머니인 동태호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자기가 기른 황자 협을 다음 황제로 삼고 싶었는데 며느리와 하진이 힘을 앞세워 황제의 자리를 도둑질하려고 하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동태호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죽었고 곧 놀라운 소문이 퍼졌다. 대장군 하진이 하태우의 명을 받아 동태호를 독살시켰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원소가 하진을 찾아가 말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십상시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제야 하진도 불안해하며 원소에게 물었다. 좋은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지방의 호걸들을 낙양으로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환관들을 없애게 한 후 큰 상을 내리면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그때 조조가 말했다. 그것은 마치 쥐를 잡으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낙양으로 올라와 일단 쥐를 잡고 나면 그들은 딴 생각을 품을 것입니다. 이 일은 환관들의 우두머리만 죽이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하지만 하진은 전처럼 화를 냈다. 그건 겁쟁이들이 하는 생각일세. 핀잔을 받고 밖으로 나온 조조는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아, 장차 천하를 어지럽힐 사람은 하진이로군. 어리석은 하진. 하진은 사자로 하여금 가짜 밀조를 가지고 지방 호족들을 찾아가게 했다. 그 조서는 서량 자사로 있던 동탁에게도 전달이 됐다. 동탁은 황건난 때 아무런 공이 없어 조정에서 그 죄를 물으려 했으나 십상시에게 뇌물을 후히 뿌려 무사함을 얻었다. 그 뒤로도 조정의 고관들과 잘 사귀어 그 관직이 마침내 전장군 서량 자사에까지 올랐다. 동탁은 스스로 20만 대군을 거느리게 되자 불경한 생각을 품고 항상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뜻밖에도 군사를 거느리고 낙양으로 올라오라는 조칙을 받자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뻤다. 그는 즉시 수하 장수들과 함께 대군을 끌고 낙양을 향해 나아갔다. 그런 소문이 들리자 시여사 정태가 하진에게 간했다. 동탁은 늑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낙양으로 들어오게 하면 반드시 사람을 물 것입니다. 그러나 하진은 듣지 않았다.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야 어찌 대사를 도모할 수 있겠소. 동탁은 낙양성 밖 면지에 군대를 둔쳐둔 채 움직이지 않고 동정을 엿보고 있었다. 한편 장양 등 십상시의 무리들은 외병이 이르렀다고 듣자 이는 필시 하진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먼저 선수를 치기로 했다. 그들은 태우의 명령이라고 속여 하진을 불렀다. 명을 받은 하진이 궁 안으로 들어갈 때였다. 진님이 나서서 말했다. 아무래도 십상시들이 뭔가 흉기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길하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진은 듣지 않았다. 허허, 태우마마는 내 여동생이다. 설마 나쁜 일이 생기겠는가? 원소도 말리고 조조도 말렸지만 막무가내였다. 때문에 원소가 다시 말했다. 꼭 가시겠다면 저희들이 무장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호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조와 원소는 날쌘 군사들 500명을 골라 원소의 동생 원술에게 주어서 궁궐 밖에까지 기다리게 하고 자기들은 하진과 함께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황제가 생활하는 궁궐은 문도 수백 개요, 방은 수천, 수만 칸이나 되었다. 그들이 한참 걸어 장락궁 앞에 이르렀을 때 환관 하나가 나와서 말했다. 대장군 한 분만 들어오시라는 마마님의 분부십니다. 뭔가 꺼림칙했지만 하태우의 명이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다. 원소와 조조는 그 자리에 남고 하지만 가덕문 앞에 이르렀다. 그때 환관 장양과 단규가 그를 맞으며 말했다. 장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말은 신호였던 모양이다. 다음 순간 문 안쪽에 숨어있던 도끼든 장수 50여 명이 쏟아져 나와 하진을 공격했다. 그것이 끝이었다. 외마디 비명을 쏟으며 하진은 앞으로 꼬꾸라졌다. 온몸에서 피를 쏟으면서. 원소와 조조는 하진이 죽은 것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때 담 밖으로 고개를 내민 장양이 하진의 머리를 담 밖으로 던지며 말했다. 태우마마의 뜻이다. 하진은 반역죄로 죽었으니 너희들은 특별히 용서한다. 원소와 조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되었다. 원소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환관의 무리가 감히 대장군을 모살했다. 원수를 갚으려는 자는 모두 나를 따르라. 그에 응하여 하진의 부장 오강과 조조도 함께 골래로 들어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환관이면 환관 모조리 죽였다. 그 통에 수염 없는 남자가 환관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는 자도 적지 않았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고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다. 살아남은 장양과 단규는 하태우와 어린 황제 협황자를 끌어내 억지로 가마에 태우고는 궁궐 뒷길로 도망쳤다.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노식이 소리쳤다. 역적 단규야, 내가 어찌 그분들을 납치하려는 거냐? 소스라치게 놀란 장양과 단규는 급히 방향을 바꾸었는데 하태우는 그 틈에 가마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때문에 두 사람은 황제와 어린 협황자만을 데리고 도망쳤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그들은 이윽고 어느 강가에 이르러 잠시 발을 멈추었는데 시간은 어느덧 밤이 깊어진 삼경 무렵이 되었다. 그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갑자기 함성과 함께 급하게 달려오는 말바굽 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역적놈들이 저기 있다! 맨 앞에서 달려오며 소리치는 사람은 민공이라는 하급 관리였다. 너무나 다급했기에 장양은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단규는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민공이 이끄는 군사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 황제와 황자협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기에 잔뜩 겁을 먹은 채 강가의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사정을 모르는 민공과 군사들은 그들 앞을 지나쳐 단규의 뒤만을 황급히 쫓아갔다. 캄캄한 들판에는 어린 황제와 황자 협만 남게 됐다. 둘은 서로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다가 어둠 속을 헤치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했다. 그 무렵 민공은 단규를 잡아서 죽이고 황제를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녔다. 황제를 찾은 민공의 애타는 목소리는 마침내 황제와 황자 협이 찾아 들어간 초라한 농가에까지 전해졌다. 화들짝 놀란 집주인이 방문을 열고 소리쳤다. 여기입니다. 황제 폐하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 황제와 황자 협은 무사히 궁궐로 돌아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기에 충성스러운 신하들 중에서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 한 가지도 생겼다. 십상시의 반란이 진행되는 중에 황제의 옥새가 사라진 것이다. 늑대의 득새. 동탁은 십상시의 반란이 끝난 뒤에도 대군을 성 밖에 둔 채 날마다 철갑 마군을 거느리고 성내로 들어와 위엄을 뽐냈다. 때문에 대궐의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동탁이 역모를 꾀하는 게 분명합니다. 늦기 전에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사도 왕륜을 찾아와서 말했다. 그럴 때마다 왕륜은 머뭇거렸다. 나라가 가까스로 평온을 찾았는데 또다시 이를 벌일 수는 없어.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그러는 동안 동탁의 야심은 서서히 드러났다. 어느 날 동탁이 온 명원에 크게 잔치를 베풀고 만조 공경들을 청했다. 동탁은 백관이 다 모이자 칼을 차고 자리에 나아가 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전자는 모름지기 만백성의 주인이시니 위엄이 없고서야 어찌 종묘사직을 받들 수 있겠소. 내가 보기에 금상은 심히 나약하고 진류왕은 총명하시니 금상을 패하고 진류왕으로 대위를 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의향은 어떠하시오? 뜻밖의 말에 백관들은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크게 외치는 자가 있었다.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모두들 놀라서 보니 형주 자사 정원이었다. 내가 누구기에 감히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느냐. 금상께서는 선제의 적자로서 또한 인자하시고 박학하신데 내 어찌 함부로 패립을 논하려 드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살고 나를 거스리는 자는 죽는 것을 내 아느냐? 동탁이 노하여 마주 자리를 차고 일어나 칼을 빼어들고 정원을 치료했다. 그때 동탁의 모사 이유가 보려니 정원의 등 뒤에 한 장수가 버티고 서 있는데 손에 방천 화극을 움켜잡고 눈을 부릅떠 동탁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유는 그의 골격이 장대하고 위풍이 늠름한 것을 보자 은근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 동탁에게 눈짓을 보내어 그의 소매를 잡고 만류했다. 이 같은 연석에서 정사를 논의하시기보다는 내일 도당에서 다시 의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동탁은 자기가 보기에도 참으로 범 같은 장수라 여겼기에 칼을 넣으며 작은 소리로 이유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인고? 정원의 의자 여포라는 자로 봉선이라고 하는데 무예가 뛰어나 그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튿날 동탁은 좌우를 둘러보며 탄식하듯 말했다. 어제 보니 여포는 참으로 천하의 복이 드문 맹장이야. 내가 여포 하나만 얻으면 가히 대사를 도모할 수 있겠는데. 동탁의 말이 떨어지자 중량장 이숙이 나서서 말했다. 여포는 본래 저와는 한 고향 사람인데 그가 비록 용맹하기는 하나 지모가 없고 이에 밝으니 약간의 돈만 내리신다면 소장의 글을 꿰어 주공의 부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동탁은 황금 1000냥과 천리마 적토마를 예물로 내주어 여포를 데려오게 했다. 여포는 과연 동탁이 내는 예물에 눈이 어두워 의부 정원을 죽여 그의 목을 들고 동탁을 찾아왔다. 동탁이 내가 장군을 얻은 것은 천하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오구려 라고 말하며 그를 칭찬하자 여포는 동탁 앞에서 2번 절하고 말했다. 주공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저는 삼가 주공을 의부로 모실까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야. 동탁은 껄껄 웃으며 여포의 등을 툭툭 쳤다. 동탁이 여포를 수하러 거둔 뒤로 그의 위세는 하늘 높은 줄을 몰랐다. 그는 스스로 총본을 통괄하고 여포를 봉하여 중량장 도정으로 삼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9월 초하룻날 금상을 패하고 진료왕 협을 받들어 황제의 위에 오르게 하니 이분이 곧 헌제로 그때의 나이가 겨우 9살이었다.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난 소재와 하태우는 초라한 집에 감금당한 채 애처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해 봄 소재가 뜰에 날아다니는 제비 한 쌍을 보며 시 한 수를 읊었다. 아지랑이는 봄 풀에 아른거리는데 제비 한 쌍 맵시 있게 나는구나. 멀리 푸른 구름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 그곳이 내가 살던 옛 궁궐이구나. 누가 충성과 의리를 앞세워 쌓이고 쌓인 내 원한을 풀어줄 거나.